자,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뭐 나하고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개인 근로소득 아니면 이제 자영업 하시겠죠. 개인 사업자. 근데 개인 사업자 하신 분들은 매출이 늘어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소득 월급 받으신 분들은 결국엔 나중에 내가 나와가지고 내 사업, 개인 사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법인에 대한 사업자를 좀 알아두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퇴사 전부터 이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은 2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영업자에게, 자, 일단 출처를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믈리에 타임즈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뉴스를 클리핑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는. 손동익님, 손동익 칼럼니스트인데 세무사님이세요. 23년 2월 28일, 그러니까 2월달 마지막 달에 이제 하면서 이제 3월달 법인세 준비 관련해가지고 이 글을 올리신 거죠. 서머리만, 요약만 잠깐 보면은 적격 증빙 수취하기.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 증빙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되게 꼬치꼬치 해묵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뉴스나 신문 같은데 무슨 막 법인에서 막 돈을 횡령했다거나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아니, 왜 저게 가능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격적증빙 수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법인카드로.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 다 쓰는 거고요. 2월 결손금 공제, 결손금 소공제, 이게 10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막 10년 동안 결손이었는데 드디어 마지막에 뭔가 매출이 빵 터져가지고, 세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비용을 다 땡겨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탁 늘어나면서 그 회사도 살고 세금도 줄이고,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앞에 마이너스 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소규모 법인, 1인 법인 절세 전략. 이제 저 같은 경우 해당되겠죠. 여러분들도 관심들이 있으실 겁니다. 법인세 신고가 3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은 12월 달까지, 즉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 법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후에 3월 달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가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딱 그냥 아예 이 세무사님이 그냥 말씀해버린 거죠.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절감 방법, 그리고 세액 감면 세액 공제에 활용한 절세 전략 알아보자. 자, 그에 앞서서 첫 번째, 법인세란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인으로 뭔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개인이 돈 버는 개인 소득세를 냅니다. 우리가 줄여서 소득세라고 하죠. 그쵸?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부동산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법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면은 비록 내가 대표고 내가 관련된 일을 모두 다 했지만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법인 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두 개 길이 갈려버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보세요. 자, 내가 뭔가 돈을 벌어들였어요. 이렇게 소득을 벌어들였는데, 개인 명의로 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득세로 과세가 돼요. 법인 명의로 벌잖아요? 이건 법인세가 돼요. 참고로 소득세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8개로 다시 또 구분을 합니다. 법인세는 그런 거 구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통으로 법인세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주택을 샀어요. 3억에. 그리고 5억에 팝니다. 근데 만약에 A 주택을 사고 이런 했던 과정을 개인으로 하잖아요. 그럼 개인이니까 소득세로 가죠. 그리고 요거는 부동산이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고 대가 받았으니까 양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되니까 잘하면 비과세도 가능하고 잘못하면 중과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중과 아니지만
한시 이외지만 아니면은 일반 세율이 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했는데 법인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그냥 하나 통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하는 추가법인세라고 있는데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법인세가 붙습니다. 20%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어디를 보더라도 이 법인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거 없어요. 양도세 중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과를 피하려고 이렇게 법인세로 오는 거죠. 근데 법인세는 또 여기 있어. 추가법인세 20%. 그런데 이 법인세가 보통 10에서 20% 정도 하거든요. 2억 넘으면 20%란 말이에요. 그럼 20 더해서 내가 40 정도 내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중과가 최고 막 75까지 가버리니까. 그럼 본인들이 75를 피하려고 이렇게 왔으면 당연히 비과세도 버리고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긴 싫은 거죠. 중과는 피하는데 막 비과세도 받고 싶고 막 두 개를 막 짬뽕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러면 그냥 틀린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 이 두 개의 길이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이거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법인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법인세는 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때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죠. 그리고 이제 한명, 합자, 유한,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인가? 저 때는 4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더 있어서 5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주식회사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개인 소규모 같은 경우는 유한회사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유한회사는 이게 공시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루이비통, 막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거 있죠? 럭셔리 브랜드. 걔들 아마 한국 법인 아마 유한회사일걸요? 주식회사가 아니라? 오픈하기 싫거든. 그리고 뭐 특정인을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얘기하면 안 되겠지. 두 부부가 무슨 빌딩을 사가지고 뭐 단기 매각을 하려다 말았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매수했을 때 6대4로 지분을 나눠 샀는데 한 명은 개인 이름으로 샀고 한 명은 법인 샀는데 그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였어. 오픈하기 싫은 거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공부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법을 공부 또 해야 됩니다. 회사 상법 중에서 이제 회사법 특히.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는 각 사업 연도마다 법인이 귀속되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과 이걸 이제 줄여서 각사소라고 해요. 각사업 연도 소득 이거 줄여서 각사소. 그리고 이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 소득이 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없애버리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청산은 별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막 잉여금 같은 거 처리 안 돼 있으면 다 배당해야 되고 막 토해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법에서 정하는 뭐 뒤에 요거 있는데 요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주택 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택 이런 거 하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다. 요게 20%가 또 추가로 들어가요. 과거에는 10% 그리고 한때 많이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 30%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20%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세표, 이익예명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과거에 세무사 공부했을 때는 막 손으로 쓰고 막 해보겠는데 지금 제가 하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다 저희 세무 대리인이 하시죠. 그냥 이거는 그냥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장담하는데 틀릴 겁니다. 나중에 신고하면. 그러면 그 신고해서 틀리면은 다시 뭐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지만 또 그걸 수정 신고해야 돼. 아니면 뭐 다르게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을 또 뺏기는 거예요. 그 시간에 투자 잘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는데 기업 회계 기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하는 세무 조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게 회사에서 뭔가 사고 팔고 거래를 하면 회계 처리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기업 회계 기준, 지금 이제 IFRS죠. IFRS 기준으로 그냥 하는 거고, 그거는 기업 회계 기준인 거고, 우리 세법에서는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금을 정확히 거둘 수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IFRS, 기업 회계 기준칙, 그리고 법인세, 이 두 개를 맞추는 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세무 조정이다. 듣기만 해도 뭔가 막 토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법 개론 2개월 과정에서 법인세 한 달 동안 이것만 합니다. 세무조정 과정 이거 한 달 동안 시험에도 잘 나오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월 결손금 소득공제 차감해서 법인세 과표가 되고 법인세 계산한다.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과표가 나오고, 과표 나오면 이제 세금 다 구한 거예요. 여기 이제 세율만 적용시키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된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데 보통은 12월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월달에 이렇게 많이 바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세율은 여기 이제 보시면 22년 귀속이 이제 2억 이하 10%, 2억에서 200억 20%, 그리고 이제 200에서 3천억이 22%, 그리고 3천억 초과가 25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 정부안은 3천억 초과 25 없애자. 그래서 대기업들 좀 지원해가지고 일자리가 더 많이 좀 나오게 좀 지원을 해주자라고 했는데 이걸 좀 부자 감세라고 야당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산이 되고 그냥 각각 구간에서 1%포인트씩 빠지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하는 거는 22년 귀속이기 때문에 그냥 요 10에서 25 하면 되고요. 이제 그 내년도에 하는 거는 23년 귀속은 9에서 24가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 19%예요. 20%. 왜? 22% 받으려면은 200억 초과 3천억 이하고요. 최고세율 25% 받으려면 3천억이 초과돼야 돼요. 저는 제 소원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운영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제발 25%, 24% 최고세율을 한번 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3천억 초과.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금도 좀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많이 매출도 일으키고 돈도 많이 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기 2억 초과되면은 20% 세율 내니까 법인을 막 쪼개요. 막 그래서 법인을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막 4개, 5개, 심지어 막 10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법인 하나에 주택 하나 해가지고 막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방법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 자녀를 그냥 입양하는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법인은 사람처럼 생명체는 없지만 법으로 만든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법인이잖아요. 그걸 함부로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방치하고 운영도 안 하고 나중에 청산할 때 돈 들어간다고 또 막 싫어하고 저 별로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추가 법인세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신고시 제출 서류는 굉장히 많은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납부에 대해서는 분납도 일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세부담 절감 어떻게 할 거냐.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비나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하지 말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상이 안 돼요. 이거 다 신고 들어가고 하는데 왜 이걸 허위로 기재할까? 그러는데 이 개인 사업자에 하신 분들은 이걸 좀 약간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는 2가지를 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매출이 크신 분들이 이제 법인으로 막 전환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건 없어요. 언제 해야 되는지는. 근데 보통 한 매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면은 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개인 사업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법인세 적용을 받는 거예요. 2개 매트릭스가 완전 달라버려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거를 이쪽에 그대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 2개가 약간 다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냐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개인 소득세는 대부분 열거주의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거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포괄주의예요. 포괄주의. 무슨 말하냐면 말 그대로 포괄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없어도 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세금 과세돼버려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지고 가상화폐 가지고 막 사고 팔고 했는데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개인소득세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아직 법이 없으니까. 근데 법인은 그런 거 없어요. 야, 너 결국 이걸로 돈 벌었잖아. 그럼 세금 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경비 처리 가장 중요한 차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대표자 인건비.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건비 처리가 안 돼요. 어차피 이 개인 사업자의 명의와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거든. 같은 사람.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법인 사업자는 이게 인건비 처리가 됩니다. 대표 인건비 처리가. 이게 가장 크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법인에서 비용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대표 인건비 잡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지출, 가공 자료를 과다 신고하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뭐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 순이익을 기초로 해서 과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려면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야 되는데, 아니 매출을 줄이는 거는 이거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운영해 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령 내가 금액이 그 이익이 좀 줄더라도 매출 외형은 좀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좋아요. 그래야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근데 이걸 일부러 줄인다는 건 내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거고, 매출은 늘리거나 같이 가는데, 최소 같이 가는데 여기서 비용을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비용을 늘리는 건 합법적인 비용을 늘려야 되겠죠. 우리 양도세 필요경비에서 인정되는 것만 이렇게 많이 받듯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가세 신고를 매년 3개월, 6개월마다 예정 신고, 확정 신고, 3개월마다 분기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부가세 딱 나온 걸로 매출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도 그러시잖아요. 줄일 수 없다.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비용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 비용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특히 3만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다 해야 돼요. 접대비는 1만원 이하, 일반 경비는 3만 이하 거래는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도 가능할 수 있지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비용을 쓸 때마다 무조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카드를 별도로 해줘야 돼요. 사업자 카드를 별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왜 자동으로 등록을 해줄까? 법인 사업자를 우대하기니까? 그러지 않고요. 세금 많이 내라 이거예요. 가끔 오해하시는데,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대표자 인건비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니 나는 이 법인 사업자에서 대표자 인건비를 받을 건데, 저는 어차피 부동산이에요. 매매를 할 거거든요. 3년 뒤에 2억 정도 나와요. 그럼 이때 2억 나와서 이때 인건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급여가 너무 많이 잡히고 상여로 해가지고도 소득이 너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 많이 말하는데. 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다. 근데 이렇게 돼서 2년 후에 부동산 차익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나올 것 같다. 현재 법인입니다. 법인. 그럼 이때 가가지고 내가 급여를 한꺼번에 뺀다? 이거는 안 돼요. 너무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매월 급여를 책정해야 돼. 매월 급여를 책정하고, 당연히 법인 계좌에 돈이 없겠죠? 미지급 급여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비용이 계속 잡혀요. 비용 계속 잡혀. 그리고 나중에 돈 생기면 돈을 한꺼번에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이 실제 있는 거랑 비용이 이렇게 잡히는 거는 서로 그 시점이 안 맞아도 돼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급여를 매번 책정하는 건 이제 발생주의고, 돈이 실제 생겼을 때 하는 요거는 이제 현금주의거든요. 이 두 개는 서로 안 맞을 수 있다. 괜찮다. 그러면 급여 이거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정할 때. 장부에 급여 500만 원 쓰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 신고 다 들어가죠. 신고 다 들어가야 돼. 그럼 그 신고를 누가 해줘야 돼? 세무 대리인이 해줘야죠. 그래서 잘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세무사 사무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매달 뭐 한 돈 10만 원 이렇게 기장 수수료가 나가죠. 그게 이제 장부 해주는 그거거든요. 당연히 그 정도 내야죠. 그걸 막 좀 아끼려고 막 최저가로 찾다가 나중에 사고 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좀 너무 개인적이니까 말을 하지 말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손실이 나면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그 15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건 10년인데? 미안해요. 언제 바뀌었나? 이거는 좀 제가 좀 틀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꽤 긴 시간 동안 손실이 나면은 그 다음으로 2월 해가지고 이거를 플러스 이익이 날 때 한 방에 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거를 좀 가져갈 수 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대표이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비용 처리해서 2월 결손금을 최대한 많이 계상해 두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저희 법인은 어차피 부동산인데 계속 이렇게 비용을 잡아버려가지고 손실이 나면 대출을 토해내래요. 요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세금하고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 자체에 어떤 좀 사업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뭐 저처럼 막 유튜브 수익이라든가 강의 수익이라든가 이걸 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러지는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차라리 부동산을 매매업으로 하시는 게 좋다.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그 어떤 부동산을 살 때 내가 사가지고 잔금 치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때 그 돈은 처음에 대표 가수금으로 넣어서 활용하셔야 되겠죠. 목돈으로. 시드머니로. 지금 법인을 운영 아무나 해보신 분들은 제가 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지금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3월 말쯤에 하는 원데이 특강에서는 제가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 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맛보기식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하나하나 내용에 정말 설명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때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미지급 급여로 계상했다가 아까 나오잖아요. 그죠? 추후 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자금 요구했을 때 갑근세 부담 없이 받아갔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 소규모 법인, 1인 법인 절세자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거죠. 소규모 법인이나 1인 법인의 경우에는 급여를 가져갈 현금이 없거나 4대 보험이 부담이 돼서 급여를 비용으로 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여 개정 항목이 없어버리면 임직원 관료 비용인 상여, 복후비, 퇴직금여 개정 항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급여를 반드시 잡아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센스가 있는 그 세무사 사무실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부터 정관에다가 퇴직급여를 최대한 많이 잡아두게 해줘요. 정관에다가. 그래서 대표이사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최저라도 월 200 정도 되겠죠. 비용 처리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소규모 법인, 1인 법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이라면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가 청년이 아니라서 이걸 신청 못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청년 만 39세인데 진짜 그거 넘어가지고 나도 청년 좀 해주지. 그리고 영세 사업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특례 규정 해놓을 경우에는 5년간 계속 세액 감면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규정에 따라서 매년 소액일자라도 세액 감면 받을 수 있고, 지난번에 아마 이장원 세무사님 나와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했었죠. 뭐 여러 가지 세액 감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근로자 고용하면은 또 받을 수도 있고. 여기 나오죠. 직원을 채용했다면 중복 적용 가능하고 여기 다 나오네. 이게 이 세무사님께서 짧게 썼는데 들어갈 내용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1시간 이상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연락해보세요. 저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예.
제가 뭔가 대가를 받고 하면 뭐 유료 광고라도 적고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 관련된 내용을 좀 봤는데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었고 3월 달에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그 담당 세무사님,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또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알고 있어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고, 뭐 막간을 이용해서 3월 25일 토요일에는 관련된 법인 사업자 관련해서 오프라인 특강이 있으니까 강남에서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홍보도 할 겸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솔직하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좀 공보료 걱정 없이, 그리고 내가 나에게 셀프로 월급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에 있는 돈을 저한테 빼오면 또 세금이 또 나가니까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개인으로 할래요 하시는 분들 중에 매출액이 2억 3억 넘어가잖아요. 특히 뭐 매출액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이고 급여로 2억 3억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문 자격자분들. 이분들이 하소연이 뭐냐면은 원천징수 되기 전에 금액은 되게 많은데 세금 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 변호사분들, 의사.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인데, 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관련된 그 법 내에서 법인을 만드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제재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일반적인 우리들은 또 우리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많이 벌고 많이 내시고 거기서 내가 낼 거 내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내용 말씀드렸는데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뒤에 시리즈 또 계속 나오면은 말씀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